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특강을 맡은 동국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종태 교수입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특강 시간에 아마 다른 강의도 그렇겠지만 아마 딱딱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아직 우리나라나 다른 세계에서 아직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지능을 어떻게 산업화하느냐 하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산업에서 여러 가지 딱딱한 기계라든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썩히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도 않는 기술이나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느냐가 앞으로 지식의 시대를 넘어서 지능의 시대로 가는 이 현황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딥러닝,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왜 제조 산업에서 딥러닝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앞에 세 가지 그림을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사람의 어떤 뇌, 시냅스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지능의 세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 딥러닝이 앞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될 로봇 분야가 두 번째 그림으로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우리 뇌와 같은 이러한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현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이미지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딥러닝을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은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기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이름이 깊은 학습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닝하고 혼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딥러닝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분야입니다. 옛날에는 딥러닝이라고 하지 않았고 인공신경망, 즉 Artificial Neural Network 또는 그냥 신경망 또는 커넥셔니즘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의 종류로 뇌의 뉴런을 수학적 모델로 모사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뉴럴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 벌써 5, 60년 이상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다층 퍼셉트론이란 좀 어려운 이름으로 처음 모델이 제시되었고 마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이미지나 혹은 지식이나 혹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저장하는 방법을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기법으로 크게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 신경망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2000년도가 되면 셰익스피어의 시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이런 인공신경망에 의거해서 이 정도로 좀 황당해 보이는 예측까지 할 정도로 신경망에 대한 어떤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곧 얼마 가지 않아서 한 20년 이내에 곧 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인공신경망이 뭐든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상당히 제한되었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말하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경망에서 녹색과 파란색 두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두 층만 갖고는 학습이 되지 않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나온 알고리즘, 즉 학습 방법으로는 두 개의 층 이상을 학습을 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은 그냥 한번 멋진 시도였을 뿐이다 라고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학문의 분야에서도 퇴출되는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상당한 집착을 갖고 있던 수학자들조차도 어떤 최적화 문제, 소위 오버피팅이라든가 로컬 미니멈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학습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그림에 그 당시 처음으로 제시되었던 뉴럴 네트워크의 초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왼쪽 그 그림을 보면은 고양이 그림이 있고 고양이가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든 학습을 해서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잘 조절하면
고양이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가 없는 그림을 보여주면 고양이가 없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습을 대개 우리 연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의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어떤 얼굴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사람은 감기에 걸린 것 같으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다뤄왔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의 날씨와 또 오늘의 온도, 오늘의 습도를 보여주고 과연 일주일 후에는 어떤 날씨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도 많은 관심 있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또는 주식을 예측하는 지난 2분기 동안의 주식 값을 인풋으로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 위크에 있어서는 주식의 값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재미있는 경제적인 분야도 이 신경망의 많은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소 딱딱한 그림이 되겠습니다만은 1943년에 최초 신경망이 매클러 앤 피츠가 제안한 이래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주다시피 어떤 학습 영역이 점이냐, 영역이냐, 부드러운 연속적인 곡선이냐에 따라서 난이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너무 이론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최근에 기계학습의 어떤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계학습에는 인공신경망, 즉 딥러닝이 포함된 인공신경망 이외에도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든가 퍼지라든가 지네틱 알고리즘 등등 많은 분야가 있는데 전부 학술적인 목표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마는 산업 영역에까지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인공신경망을 획기적으로 효율을 개선하고 그동안 학습하지 못하던 복잡한 컴플렉시티가 매우 높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알고리즘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알고리즘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딥러닝은 바로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프트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하는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못한 아주 뼈아픈 어떤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선진국이 갖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쉽지 않죠. 이 딥러닝은 인간의 뇌에 기반한 지능을 축적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가 깊은 외국, 특히 미국이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중국도 이게 가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을 앞지를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신경망 알고리즘과 다른 알고리즘도 대부분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제한된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딥러닝을 새로이 정의하고 또 산업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학습 알고리즘이 노하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딥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이 기본은 다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이것을 학습을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노하우에 따른 것이고 학습을 리딩하는 전문가의 방법에 따라서 학습 효율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왜 딥러닝인가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MIT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바로 딥러닝을 지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딥러닝을 키워드 서칭을 해보면 최근에 와서 거의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13 이렇게 나와 있는 외국의 도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외국에서는 이런 딥러닝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컨테스트를 통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입니다. 많은 이미지넷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백만 장의 이미지넷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맞히는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이미지넷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인식률을 판독해 본 결과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기법을 갖고 말할 때 95% 이상의 인식률이 나오면 이제 산업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뭐 예를 들면 주차장에 가가지고 내 주차 차량 번호판을 인식한다든가 할 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식률이 90%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 95%를 넘어서서 상업화 수준에 이르는 것을 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조차도 예를 들면 그림 속에 호랑이가 있다, 혹은 이미지 속에 배가 있다,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지 속에 로봇가 잡아야 할 물체가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인식할 수 있는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그전만 하더라도 다른 알고리즘이 주로 머신 비전의 주종을 이루었는데 딥러닝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갑자기 이 대회에 나타나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10% 이상의 인식률을 높이면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수석 자리는 전부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가 차지했는데요. 2013년에는 11.1%의 에라, 아직은 산업화에 조금 못 미치죠. 그러나 2014년에는 6.7%, 지금 2015년에는 5% 이내로 들어간다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고, 나름 기본은 똑같지만 다른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알고리즘 그리고 미국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하더라도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은 어떠냐?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네. 왜 다시 딥러닝을 할 때인가를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은 많은 데이터를 그 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경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신경망의 인식률도 높아지지만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성능 하드웨어인 GPU,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함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음으로써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이 실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쓸만한 수준, 쓸만한 시간 내에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피디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와 강력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그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하는 것이고요. 왜 딥이냐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경망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신경망이 대개 위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2층 또는 3층 혹은 뭐 말아봤자 3, 4층 정도의 레이어,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마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가 1986년대, 그때는 뭐 이 경우에 층이 2개로 보입니다만은 학술적으로는 층이 하나입니다. 지금 2014년에 딥러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층이 보다시피 수십 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십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딥러닝이 옛날에 층이 한두 개밖에 없던 시절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딥한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이미지의 모습을 학습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있는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소위 은닉층에 있는 노드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보면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연결해 주는 이 히든 레이어들이 어떠한 마이크로 피처를 축적해 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인풋에는 점으로 이루어진 비트 정보가 들어갔지만 한 3층 정도 올라간 히든 레이어는 어떤 선이나 기본적인 원 같은 기본 타입의 기하학적 모습들을 학습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 능력이 가능해짐으로써 학습의 결과가 과연 믿을 만한가? 옛날에는 학습이 블랙박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학습되는지 모르겠다. 다만 인풋, 아웃풋이 나오긴 나오더라. 그런데 어떤 프로세스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만은 딥러닝에서는 어떠한 패턴들이 중간에 축적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설명력을 갖게 된 것이죠. 딥러닝에는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했던 MLP라든가 SVM이 그 대표적인 경쟁적인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학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동작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문 서적을 읽어보셔야 할 것이고 가능하시다면
뭐 혹시 프로그래밍 가능하시다면 간단한 백프로퍼게이션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짜보시면 동작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식별하는 이런 사진들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로부터 과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 혹은 사람이다 아니다로부터 어떤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누구다까지가 과연 학습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닉층의 레이어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경망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있다는 것을 금방 책에서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은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을 합친 하이브리드한 기법입니다. 부분적으로는 unsupervised learning, 궁극적으로는 supervised learning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력층에 어떤 비트 점으로 이루어진 인풋 값들이 있으면 이 값들이 첫 번째 층에서 어떻게 어떤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unsupervised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BAM이라고 하는 소위 인풋과 아웃풋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또 슈퍼바이즈드 학습의 일종이 아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풋과 아웃풋을 같게 한다는 것은 중간에 히든 레이의 각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사람이 미리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풋 패턴의 값을 카테고라이징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습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값으로부터 입력을 재구성하는 형태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학습은 끝나고 그 다음 학습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층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비트 정보로 이루어진 인풋 이미지 데이터가 점점점 하이 레벨한 형태의 패턴으로 구성해가는, 입력을 재구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픽셀로부터 퍼스트 레이어에는 엣지, 즉 선, 경계선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다음 레이어에서는 엣지로부터 오브젝트의 파트들을 인식하는, 파트라고 하면 사람 얼굴로 치면 귀라든가 코라든가,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층에서는 훨씬 추상화된 모습, 즉 사람의 얼굴이냐 고양이 얼굴이냐 혹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냐 하는 모습을 학습하는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냐 하는 것까지도 맞추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좀 개입한다든가 다소의 알고 있는 심볼릭한 방법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많은 하이브리드한 방법을 섞어 쓰게 됩니다. 구글이 2012년도에 고양이 얼굴을 인식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이러한 알고리즘이 말하자면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얼굴을 인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10만 개의 이미지로부터 과연 고양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를 알아맞히는 프로젝트로서 95% 이상 인식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의 품종까지 맞히는 그런 학습 챌린징 데이터까지도 성공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서양에서 중시하고 있는 필기체라든가 숫자 인식도 거의 100% 가깝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그리면 음성 인식 서비스를 예로 들어 보이고 있는데요. 실시간 언어 번역이 최근에 굉장히 인식률이 높아졌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딥러닝을 사용함으로써 인식률이 25% 이상 개선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이버에서도 국내 업체인 네이버에서도 인식률을 많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기업,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가 혹은 연구소에서도 이런 딥러닝을 응용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은 이미지 그 자체의 프로세싱 혹은 음성이라든가 사운드 프로세싱 정도의 세계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많은 유명한 문제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비록 이런 인공지능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기법이 산업에 적용될 수 있고 산업에 적용될 때 더 많은 이득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알리바바에서 적용한 예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이미지로 검색해서 이 옷이 어느 브랜드의 몇 년도 산 무슨 옷이다
라는 걸 맞추는 재미있는 서비스가 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도 알리바바가 상품 검색을 한다든가 하는 이미지에 하는 타겟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 중국은 해외에 나와 있는 중국 학자를 대거 영입을 해서 이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산업적인 적용에 대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에는 최근에 라벨 없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문제라든가 고양이 얼굴,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으로부터 힌턴 교수 같은 이 분야의 대가를 영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딥러닝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어떤 스피치, 말로부터 이 말이 어느 나라에 대한 말이냐 하는 그런 재미있는,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가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는 많은 우리의 텍스트 정보로부터 텍스트 마이닝을 넘어서서 텍스트 내용을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 페이스북이라든가 IBM,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넷플릭스 같은 그 큰 업체들이 지금 많이 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도 자율 운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딥러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의 트렌드를 보면 더욱더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 하나가 아니라 동영상으로부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그림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금 휠체어를 탄 지체아들이 어떤 농구 프로그램을 농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인식할 수 있는, 혹은 시장에서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있다 하는 이런 행위까지도 우리가 인식을 하는,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산업에서 산업 작업자들이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안전상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런 딥러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딥러닝이 제조의 핵심 기술인가 하는 다음 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더스트리 4.0이란 키워드가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2.0, 3.0, 4.0으로 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아직 3.0이 완성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3대 핵심 기술, 즉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것 중에 인공지능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인공지능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최근 조심스럽게 꺼내는 바로 그 주제가 바로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IoT는 공장 내부에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모든 포인트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접점을 둠으로써 어떤 최적화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역시 우리가 굉장히 빅데이터 요소가 많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병원 데이터도 그렇고, 많은 빅데이터가 모아졌습니다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입증을 하느냐, 거기는 사람이 관여해야 됩니다. 과연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첫 인공지능이 나올 때 2000년이 되면 셰익스피어가 기계로 된 셰익스피어가 나올 것이다, 이런 황당한 예측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딥러닝이 나타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고도화한 인공지능은 상황인지 기반 인공지능 학습 제어이면서 스마트 메모리 기반 자율 판단 제어, 그다음에 인간 협업이 가능한 로봇, 유연한 생산 체계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조 산업에서 딥러닝이 필요한가? 저희의 제조 산업은 어떤 ERP라고 하는, 혹은 어떤 레거시에서 정확하게 생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작업 관리와 그다음에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데이터를 쓰지 못하고, 많은 데이터가 비록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정형이란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딥러닝이 학습을 통해서 추상화된 지능으로 만들므로써 이것을 피드백해가지고 액추에이터 또는 로봇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딥러닝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화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상화라든가 유연화로 일컬어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제조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핵심적인 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 공장을 신경망을 갖춘 어떤 거대한 로봇이 맡게 된다면
생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원가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서 우리나라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딥러닝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혹시 다른 컨텐츠라든가 공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신경망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자라든가 또는 신경망의 적용 연구 사례들을 서베이해 보시면 비슷한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까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경망 혹은 딥러닝의 최첨단에 와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딥러닝이 제조 산업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